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는 확실히 외국인과 어떤 연기금의 어떤 손바뀜은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몇 달 전쯤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금의 그 주식 비중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꽉 차버렸고 그것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비중이 오버되는 이런 어떤 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연기금들은 매도로 이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그것은 아주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시장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뭐 한번 수급을 좀 보면 이렇게 보면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빨간색이, 일단 이 검정색 있잖아요. 이 검정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이 구간, 그러니까 한 8월 정도부터 이만큼이죠.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보면 이 빨간색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은 꾸준히 이제 매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 기간의 어떤 물량, 연기금의 물량들이 이제는 확실히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계속 꺾일 거라고는 보진 않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꺾임이 있었고, 다행히도 이 꺾임이 오기 이전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와주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서 우리 지수가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잘 이제 좀 올라가는 이런 좀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좀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이 이제 좀 그럴싸하게 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딱 개시되는, 그죠? 요 언저리, 요 동그라미 친 요 언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언저리부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런 유동성 장세일 때 보면 좀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어떤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이 모여서 기업 그러니까 이익들이 상향되면서 주식시장의 멀티플도 역시 높아지고 결정되고 확장되고 이런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의 어떠한 유동성, 그러니까 흔히 PER을 좀 이제 상향시킬 수도 있는,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적 장세보다,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느낌보다 조금 더 강하면, 지금 같은 이런 유동성 장세일 때는 기업의 실적이 살짝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보다는 지금의 상황은 그 유동성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근데 이것이 계속 유동성이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라고는 모르겠지만 뭐 4월까지도,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이 유동성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미국 기업의 어떤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익 추정치들이 좋아야지만 이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S&P 500을 보면 무섭도록 상승하고 있죠. 무섭도록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금 불안함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고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PER이 12개월 선행으로 보면 한 18배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아직은 뭐 이런 주장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PER이 25배까지 올라갔던 99년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상황도 최근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때보단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될 쯤에 시장의 어떤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이거는 시장이 확 무너지거나 이런 일 없이 안전하게 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2020년도에 미국 시장의 기업 이익들을 보면 2019년도보다는 조금 한 9% 정도, 조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9% 정도 증가할 것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9% 정도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약간의, 그리고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약간의 혹시 둔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미국 이야기는 조금 다시 더 해보고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그다음에 해보면, 한국 시장은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피의 기업이익 추정치랑 밀접한 수출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12월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금일 이제 발표한 1월 잠정 수출 1일에서 10일까지 나온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5.3% 증가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한국이 아무리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황을 벗어나서 혼자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안 좋은 이런 상황. 근데 다만 외국인들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다행스럽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하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미국 시장이 좋아야겠죠. 미국 시장이 좋아야지만 이제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유동성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알겠고, 이제 여기서 2020년도에 기업 이익들이 좋아진다면 아마 좀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근데 이쪽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 한 30년 정도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금융 이제 어떤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는 항상 EPS, 그러니까 그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확실히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꼭 그럴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떤 미래의 어떤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좀 이제 봐야겠죠. 과연 미국 시장이 고점 논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고 이렇게 보면, 일단은 가장 그 글로벌 경기를 가장
그냥 위치를 가장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려면 저는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OECD 선행지수를 보면 OECD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은 이 언저리부터 시장이 확확 좋아지는 것들은 뭐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근데 OECD 선행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를 봐볼게요. 이렇게 선행지수들이 바닥을 찍은 올해도 그러니까 2019년도도 작년에도 확실히 바닥을 찍긴 했는데 이것이 바닥을 찍고 주가는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약간의 불안함들, PER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어떤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지수들이 막 올라가는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PER로 오르는 이러한 주가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확인되는 이런 순간까지는 급등과 급락이 좀 혹은 어떤 불안함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동행지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글로벌, 여기는 글로벌 교육량 증가율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왜 보냐면 경기 동행지수, 그죠? 경기 동행지수를 대표하는 게 글로벌 교육량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량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은 이런 상황과 선행지수는 반등한 이런 구간. 아이고,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눌러서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은 선행지수는 반등 혹은 이렇게 바닥을 찍은 상황이지만 동행지수는 아직 돌아서지 않은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로벌 선행지수 회복과 동행지표 개선까지는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10개월까지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고 동행지수까지 이 기간들이 이렇게 요 파란 구간인데요. 요 기간 차가 있는데 짧을 때도 있고 이렇게 길 때도 있고 뭐 그랬죠. 여기도 길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반등은 했고 지금은 동행지수의 어떠한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글로벌 교육량 증가율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수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이 확실히 이렇게 좋아질 때쯤, 그러니까 2016년으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도 코스피로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가 그때 좀 이랬습니다. 요 언저리가 선행지수들이 글로벌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들이 반등했을 때였고, 요 때가 동행지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됐던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까지 오는 기간에 상당히 이제 무서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생각보다 가팔랐거든요. 근데 동행지수가 확인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시장이 확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수는 저는 만약에 2016년도로 비교해 보면 여기는 지나섰고 한 요 언저리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행지수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수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하락시 겁먹을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일단은 유동성은 계속 좀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올해는 한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은 일단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기업의 실적들만 좀 나와준다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확인되기 이전 동행지수가 확인되기 이전 단계인 현재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함도 항상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좀 나뉘더라고요. 보면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선행지수가 이렇게 돌면 더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 시장은 바닥권이겠지 하고서 매매가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언저리부터는 비중을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늘리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근데 막상 동행지수가 이렇게 탁 변곡을 딱 주는 이런 시기 때 오면 주가가 이때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미래는 이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또 이때는 너무 높아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못 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에서도 또 못 사는 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분할로 충분히 빠져도 나는 더 사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사면 이렇게 확인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무섭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주식시장이 항상 미래 실적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어떠한 이런 것들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니까 항상 두려움이 이렇게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혹시 이렇게 만약 어떤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희 그때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거 보면 첨보를 보면 첨보 주간 차트를 보면 요 언저리 때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54,000원 아래에서는 너무 좀 싼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해보고 떨어지면 세 번 정도 혹은 4번까지도 매수를 할 생각으로 매수를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추가 하락 없이 그냥 올라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물량을 많이 못 실은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량을 다 못 실은 경우에 올라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베팅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아까 동행지수 글로벌 교역량을 좀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확인을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저는 그 달러화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화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한참 몇 달 지나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미국 기업 이익의 증가율과 달러화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 상당히 유사하게 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달러화 약세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러화를 좀 보면,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확실히 보입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긴 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더 굴곡이 있으니까 보기 좋죠. 이렇게 보면 한참 이렇게 올라가던 것들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오고 이 언저리에서 지금 좀 이렇게 싸우는 모습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깨고 내려가야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좀 쉬울 거잖아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기업의 증가율과 달러화의 역으로 한 것이 상당히 유사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이익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S&P 500의 기업이 20년도에 대선이 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상향할 거야 라고도 뭐 좀 기대를 하겠지만, 그래도 달러화까지도 보면서 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이 실적들을 좀 참고해 보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왜 달러화냐라고 본다면 달러화가 약세가 돼서 어떤 완화적인 어떤 통화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여기서
달러가 더 이제 그러니까 약세가 되려면, 즉 S&P 500 기업이익이 증가율이 좀 증가하려면 예전에 조금 긴가민가했던 경기 민감 섹터들의 이익 회복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 어떤 업종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리 시장을 또 봐야 되니까요. 우리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코스피가 8월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오르는 동안,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르는 동안 일정 부분, 아주 많은 일정 부분이라기보다는 꽤 큰 부분을 기관 투자자들이 올려준, 연기금이 올려준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이제는 조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왜냐면 우리 지수가 더 가야 되니까, 가길 원하니까. 근데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실적이 증가해야 될 것이고, 달러화가 약세, 즉 원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근데 그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달러화도 보고, 뭐 어떤 교역 증가율도 보고, 선행지수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참고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카페에도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일단 유동성 장세는 1분기까지는 계속 좀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즉 신흥국 시장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가 신흥국 시장 중에 EPS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많이 못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지수, 즉 어떤 실제 어떤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실적들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PER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굳이 매도한다거나 도망가지는 않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스피를 좀 나눠서 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보면 계속 대형주들이 가고 있거든요. 볼게요. 지금 코스피인데 이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다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대형주만 정말 많이 간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쪽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시장을 오랫동안 주도했으면 그 아래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 역시 앞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순환매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떤 중국의 어떤 뭐 이런 최근에 어떤 좋은 이슈들 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못 갔던 2차전지라든지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다시 좀 꿈틀대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보톡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것. 근데 다만 조정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으나 동행지수가 확인되기, 개선세 동행지수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동행지수가 확인되는 순간에부터 땅 하자마자,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율들이 막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주식이 막 간다라기보다 그때도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시장을 좀 정립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을 좀 더 코덱스 200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종목들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이렇게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는데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연우라든지 이런 회사를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는데,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의 어떤 상향에 의한 어떤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리는 말일 수는 있는데 좀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요. 또 내일 또 이렇게 뭐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좀 종목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하지만 계속 꾸역꾸역 상승한다면 이제부터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 그때 저희가 영상에 앞으로 이제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이후로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졌고 시장을 보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